학교에 왔는데 지금 얼굴에 붓기가 안 빠졌지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하나 찍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피에르 베조프인데 제가 부제를 낭만과 각성과 생활이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 피에르는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 주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삶 속에서 발전적으로 하나씩 이제 다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톨스토이의 이제 노골적인 분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에르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자 앞에 맨 처음 등장하는 피에르는 유럽에서 왔어요.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했다. 뭘 하는 녀석인데? 이끼릴이라는 모스크바 굴지의 부호 백작이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이제 황제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의 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돈 가지고 유럽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니까 연락을 받고서 지금 모스크바로 페테르부르크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교계에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되게 에티켓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뭐 요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게요? 말해서 나폴레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아지고, 또 갑자기 얘기하다 멈추고, 약간은 도스옙스키 주인공 같이 그렇게 좀 그 클럼지하게 오커드하게 좀 이렇게 막 서투르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생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교계가 피에르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피에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일종의 열등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교계의 이런 예법을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사생하다예요. 근데 그 피에르 베조프 백작이 지금 죽어가는데 끼리리 임종을 바깥에서 많이들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네,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돈을 다 받으려고 누이들이 되게 많고, 피에르 입장에서 배다른 이제 그 자매 내지는 막 사촌 자매가 아니라 뭐죠, 누이, 그 다음에 사촌, 이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은데, 바실리 공작 역시도 어째 하면 친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실리도 여기서 한 미천 얻어보려고 밖에서 되게 열심히 막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되게 저 백작이 피에르를 유난히 예뻐했다는 거를, 많은 이제 사생아 중에서. 그래서 황제의 첨언이 받아들여지면은 아마 피에르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백작이 써놓은 유언장이 있는데, 이 협작분들이 막 그거를 숨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아무튼 되게 더럽게 그리려면 굉장히 더러울 수 있는 장면인데, 톨스토이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뚜르게네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이제 해결이 되고, 결국 끼릴은 눈을 감고 피에르는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피에르도 되게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고, 아버지도 애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흡사 얘를 내가 보지 못하면 눈을 감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느낌을 줄 정도로 얘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피에르는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소설 속에서는 약간 부차적인 인물인데, 줄리 까리아기나라는 이제 그 또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요. 마리아하고 서신교환을 해요. 근데 이것도 노 볼콘스키 공작에 살짝 비꼬거든요. 마리아한테. 야, 너 또 편지 왔냐? 너의 그 엘로이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로이즈는 이제 그 루소의 신 엘로이즈에 나오는 그 엘로이즈인데, 이게 이제 그 서신교환하는 소설이거든요. 서간체 소설. 그래서 이제 살짝 귀엽게 이제 비꼬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마리아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나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막대한 재산에 짓눌리게 되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욕을 거쳐야 할까요? 라고. 이게 1권 228쪽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아까 바실리 공작도 끼릴의 죽어가는 끼릴의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1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유산 받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유산을 많이 받은 저놈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실리한테는 이제 되게 예쁜 애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하고 딸 이렇게 있는데, 바실리 꾸라기는 아니네. 바실리 꾸라기는 따낸가 보네요.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바실리 공작한테는 이제 옐레나랑 아나톨리 둘이가 있는데, 옐레나가 굉장히 예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몇 차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옐레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이제 피에르랑 결혼을 해서 피에르의 저 재산을 이제 가져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정하고 이제 유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에르가 이제 겪게 되는 일종의 세 가지의 관문 통과해야 되는, 혹은 시련이라면은 요 사랑 부분,
옐레나랑 결혼했다 이혼하고 나중에 이제 나타샤랑 결혼하게 되는데요. 사랑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받았잖아요.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 지주 귀족으로서 피에르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그 역경. 그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반대로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즉 파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피에르가 엄청난 크리시스 그 위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피에르한테 주어지는 세 번째 이제 단계, 그게 이제 구도자 톨스토이, 철학자 톨스토이, 사상가 톨스토이인데, 피에르가 정신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방식, 그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랑인데, 맨 처음에 소설에 도입해서 안드레이를 만나서 안드레이가 절대 자네는 결혼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이 소설의 진짜 결말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피에르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두 번째 너무 좋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드니까 죽어, 그게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결국 이제 죽게 되니까, 이 톨스토이 소설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거의 삶의 동의어인 걸로, 이건 절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유표로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 캐릭터한테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피에르 이제 안드레이는 그 이제 결혼해서 도피했으니까 죽어버리고, 결혼 생활을 어쨌거나 버텨낸, 끝까지 그렇게 버텨낸 피에르는 이혼하게 되지만 좌우지간 나중에 또 재혼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톨스토이 소설에서는 그런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제 옐레나인데, 바실리 공작이 억지로 피에르와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옐레나도 자신의 이 아름다움과 사교계의 지위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그 부유한 귀족 부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피에르를 적극적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어떤 미학적인 정당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실리 공작은 원래부터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속된 사람이다. 못된 놈이다. 야비한 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옐레나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귀족 사회인데도 다 보면 사랑이 되게 우선시되잖아요. 드나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브론스키가 어쨌거나 끼치한테 조금 호감을 갖게 되고 청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부모님 입장에서도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우리 자식을 앞으로 이 미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반려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먼저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걸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 진짜 잘 알 수 있는데, 여자 남자 이 젊은 주인공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사랑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식인데, 옐레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피에르를 오직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여성 캐릭터를 낮추기 위해서 써먹는 그 디테일이 뭐냐면, 근친상간이 살짝 이제 암시가 돼요. 이게 아나톨하고 둘이 그 BBC 버전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비교적 최근에 봐서 그런데, 거기는 좀 진짜 너무 좀 천박하게 찍긴 했더라고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싶은데, 막 거의 진짜 되게 막 노골적인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데, 어쨌거나 이제 원문에서 그런 암시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옐레나는 돈을 밝히는 데다가 이제 그것까지 밝힌다 해서 완전히 음란한 요부의 전형으로 이제 이렇게 제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작전을 딱 짜고 진짜 발톱을 딱 세우고 달겨드는 이 바실리 어떻게 되나 부녀한테 순진한 피에르가, 돈 많은 이 순진한 피에르가 먹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 근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그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거는, 첫째 피에르가 어리석고 미숙하다는 거. 니 오프이트니하다. 러시아에 그런 표현 쓰거든요. 오프이트니 경험이 있는, 니 오프이트니 경험이 부족한 거, 미숙한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근원을 알기 힘든데, 피에르의 그 자기 관계에 가까운 자기 자포자기의 그 자세, 그거예요. 될 대로 되라, 뭐 어쩌라고, 좀 과격하게 말하면 배째라, 이런 게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에르는 사교계에 왔죠. 그리고 막 아나톨이나 꾸라긴이나 또 돌로호프도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노는데, 얘네들이 다 말하자면 술 친구예요. 뭐 클럽 가고, 뭐 그 다음에 그 위험한 장난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일삼고, 그 다음에 서커스인지 어딘지 곰을 가지고 와가지고, 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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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추워가지고 제가
곰을 경찰관 등에다가 곰을 매달아 곰등 뒤에 곰 등에다가 경찰관을 매달았나 아무튼 이제 또 그런 스캔들을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헐리우드 버전 나타샤 역을 오드리 헵번이 맡았던 그 버전에서는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는데 술을 이렇게 들이키는데 그 창턱에서 막 이렇게 들이켜요. 그렇게 해서 막 떨어지면 이제 바로 죽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위험천만한 이런 막 요약해서 방탕 이런 이제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내가 뭐 어쩌겠어. 이런 식의 이제 자포자기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옐레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이제 되게 예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좀 흠칫흠칫 놀래면서 엄마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제 이미 좀 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피에르가 취하는 입장이란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이건 남자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러시아 남자 귀족은 이렇게 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이제 이 경우에 실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그 당시의 관습, 그 다음에 자기의 생물학적 정체성, 계급 이런 거하고 신분 이런 거하고 연관시키는 거. 지금 말씀드린 19세기 남자 귀족이라면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청혼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청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관습적으로 청혼을 해야 되니까 엘렌 그는 소리내어 말하고는 그대로 멈췄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무언가 대단히 특별한 말을 하는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럴 때 꼭 맞는 말을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피에르를 설명하는 그 여러 가지 디테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뚱보. 엄청 뚱뚱하다. 그 다음에 안경잡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속의 모든 피에르들은 다 이제 안경잡이인데 그 옛날 러시아 영화를 보면 피에르가 되게 아저씨여가지고 왜냐면 그 감독이 직접 영화를 맡았으니까 되게 볼품 없는데 BBC 버전에서는 되게 젊은 이제 피에르죠. 그래서 뚱뚱하다고 한들 그래도 많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젊으니까 뚱뚱함의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예. 약간 약간은 곰돌이 느낌 같이 위니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되게 귀여운 이제 통통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옐레나가 작정하고 욕을 하는 거니까 안경을 벗어보라고 피에르는 안경을 벗었다. 근데 이제 옐레나가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의 얼굴은 불쾌할 만큼 평정을 잃은 달라진 표정으로 그에게 충격을 던졌다. 이제 늦었어. 다 끝난 거야. 게다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피에르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는 이런 때 꼭 해야 할 말을 생각해내고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어찌나 초라하게 울리든지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다라고. 그러니까 정녕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결혼 생활은 불행해지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옐레나나 애를 낳을 생각도 없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옐레나라면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 무조건 아이를 낳는 건데 특히 아들을 줄줄이 낳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아들 앞으로 이제 줄줄이 재산이 오는데 이상하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 소설에서는 여자는 애를 안 낳으면 다 그냥 이거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그나마 이제 안나 까레니나가 사람 대접 받는 거나 애를 낳아가지고 또 그 심지어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되게 예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옐레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별거 상태로 있다가 피에르랑 별거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원체 예쁘니까 두 명이 또 동시에 고혼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그냥 죽어버려요. 요즘으로 치면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죽는 인물로 나오고 피에르는 다르죠. 작가가 피에르를 사랑하니까 이제 계속 추적하는데 이렇게 순진하고 대책 없는 피에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임종의 병상에서 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 고 베주호프 백작의 그 시선으로 봐도 될 법하다. 즉 피에르는 결함이 많고 심지어 악독도 많은 인간이지만 작가는 이제 그거를 보듬어 주려고 되게 이제 애를 쓴다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랑 문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그게 이제 지금 심각한 거여서 결국 파경에 이르렀고 또 하나는 돈이에요. 돈 문제를 이제 피에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영지 경영이나 재무 테크를 자기가 이제 어떻게 갖고 읽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제 스스로 체득할 것인가, 이것도 작가가 혹은 이제 이 베주오프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백작이 피에르한테 이제 걱정하는 대목이기도 이제 할 것 같습니다.